보증금 올려달라고 말했는데 왜 답이 없어? 보증금은 못 올려드려요. 일단 치마부터 올릴게요. 이따가 전화하면 우리 집으로 오지. 여러분은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천천히 죽어가는 건지. 41세 진수희는 그 경계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건 초등학교 4학년 아들 하나와 갚아야 할 빚뿐이었죠. 매달 카드값을 막기 위해 새벽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어느 날 68세 건물주 금석준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세 보증금을 3천만 원 올리라는 통보였죠. 이미 남편 빚 정리하느라 대출 한도는 바닥이었고 더 이상 갈 곳도 없었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수희는 결국 석준의 집 앞에 섰어요. 문 앞에서 30분을 서성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내뱉은 말. 보증금은 못 올려요. 차라리 제가 당신 놀이개가 될게요. 그 순간 석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죠. 그날부터 수희의 밤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석준이 부르면 가야 했고 술을 따라야 했고 그의 손길을 견뎌야 했죠.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고 밤마다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처음엔 저항했지만 점점 무뎌져 갔어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차라리 편했으니까. 아프지 않으려면 느끼지 말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 석준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살려달라는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수희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119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 그런데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춰버렸죠. 10초가 지나고 20초가 지나고 30초가 지났어요. 그녀의 머릿속엔 지난 몇 달간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첫날 밤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던 순간 석준의 손이 허리에 닿았을 때 온몸이 굳었던 기억. 민준이 학교 행사를 포기하고 석준을 만나러 갔던 날. 친구들 앞에서 내 여자라고 소개당했을 때의 수치심. 웃으라는 명령 돈으로 샀다는 모욕 견뎌야 했던 손길들. 휴대폰 화면이 까맣게 꺼졌어요. 수희는 그 화면을 다시 켜지 않았죠. 며칠 뒤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모였고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수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한 달 후 전세 계약서가 새로 작성됐어요. 보증금 인상은 없었고 집은 지켜졌죠. 거울 앞에 선 수희는 화장을 지운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놀이개였던 건 과연 누구였을까? 여러분이 만약 수희였다면 그 30초 동안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어가는 과정과 그 끝에서 마주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어떤 질문을 던질지 궁금하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진수희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수희는 남편 장례식 이후로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매일 밤 2시쯤 되면 눈이 떠졌고 남편이 남긴 서류 뭉치들을 꺼내 들여다봤죠. 대출 명세서, 카드 청구서, 미납된 관리비 고지서,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더하고 더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숫자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겨우 43세 나이였죠.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수희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진 차가움.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을 그 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은 안타까워하며 수희의 손을 잡았지만
정작 그녀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돈이었어요. 장례 비용만 해도 500만 원이 넘었고 그마저도 친척에게 빌려야 했죠.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민준이는 아빠가 왜 안 돌아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아빠가 자는 거냐고 물었죠. 수희는 아들을 안으며 설명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언제 와? 안 와. 이제 우리랑 떨어져 사는 거야. 민준이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아빠를 찾았죠. 수희는 아들을 달래면서도 머릿속으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번 달 카드값 최저 생활비 민준이 학원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빚을 갚는데 반도 모자랐어요. 보험금도 대출 담보로 잡혀 있어서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었죠. 남은 건 전세로 살고 있는 집뿐이었어요. 보증금 2억 원. 그게 수희에게 남은 전부였죠. 하지만 그마저도 온전히 자기 돈은 아니었어요. 은행 대출이 절반 이상 끼어 있었으니까. 수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6시까지 2시간 일하고 집에 돌아와 민준이 아침을 차려주고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트 계산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했죠. 하루 세 끼를 일로 채우며 간신히 버텼어요.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졌고 발목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퉁퉁 부었죠. 밤에 집에 돌아오면 발이 너무 아파서 신발을 벗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민준이가 엄마 발을 주물러줬죠. 엄마 많이 아파.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수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 매달 50만 원이 모자랐어요. 카드값을 돌려막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죠. 이번 달 어카드로 다음 달 B카드 값을 막고 그 다음 달엔 또 C카드로 어카드를 막고 돌고 돌다 보니 어느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어요. 이자만 매달 30만 원씩 나갔죠.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난한 거야. 수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등을 돌린 채 대답했죠. 아니야, 엄마가 열심히 일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자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엄마 나 학원 안 가도 돼. 왜 넌 공부 잘하잖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어. 민준아. 친구들이 PC방 가자고 해도 돈 없다며 거절했고 급식비를 아끼려고 반찬만 먹고 밥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요즘 급식을 잘 안 먹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아이가 밥만 남기고 반찬만 먹더라고요. 배가 안 고프다고 하는데. 수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죠. 아들이 자기 때문에 움츠러들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의 겨울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최대한 낮게 틀었어요. 영상 10도로 맞춰놓고 민준이는 패딩을 입은 채로 잠들었고 수희는 이불을 여러 겹 덮어줬죠. 한밤중에 깬 수희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죠. 아들이 들을까봐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면서도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혹시 일자리 제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진수희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나 금석준이요, 당신네 집 건물주. 순간 수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석준은 수희가 이 집에 전세로 들어온 이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죠. 계약할 때 잠깐 마주쳤는데 무뚝뚝하고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아,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전세 계약 기간이 이제 석 달 남았소. 수희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죠.
석 달 후면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데 그때 보증금을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불안에 떨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소. 수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올려야겠소. 수희의 손이 떨렸어요. 얼마나요? 3천만 원이라는 말에 수희는 숨이 막혔어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죠. 그건 너무 많은 금액이에요. 사장님, 그건 너무. 다른 세입자들도 다 올렸소. 시세가 그렇소. 수희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조금만 봐주실 수 없을까요? 수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석준의 대답은 차갑게 돌아왔어요. 사정은 나도 있소. 못 올리겠으면 나가시오. 그리고 전화는 끊겼죠. 뚜뚜뚜 신호음만 울렸어요. 수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천만 원 어디서 구하겠어요.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이미 남편 빚 정리하면서 신용등급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은행 어디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지난달에도 소액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었죠. 신용등급 8등급, 대출 불가. 그 글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볼까 생각했지만 장례식 때 이미 다들 피해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친정어머니는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셨고 친오빠는 수희가 결혼할 때 의절하다시피 한 사이였죠. 남편 친척들도 장례식 이후 연락이 끊겼어요. 결국 갈 곳은 없었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수희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대출 사채 지인 친구. 하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었죠. 사채는 생각해봤지만 이자가 월 10%가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어요. 그건 빚의 늪에 더 깊이 빠지는 길이었으니까. 일주일 후 석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생각해봤소. 수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 줘봤자 돈 생기는 거 아니잖소. 그냥 솔직하게 말하시오. 못 올리는 거 맞지. 수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렇다고 인정하는 순간 집을 잃게 될 거라는 걸 알았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수희는 대답할 수 없었고 석준은 기다렸죠. 그 침묵이 너무 길고 무거웠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석준이 말했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시오. 얘기 좀 합시다. 그 말에 수희는 희망을 품었어요. 혹시 방법이 있는 걸까? 분할 납부라도 가능한 걸까? 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수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가슴 한쪽이 불안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수희는 불안해졌어요. 혹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당장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닐까? 토요일 저녁 수희는 민준이를 친구 엄마에게 부탁하고 석준의 집으로 향했어요. 민준아, 엄마 일 때문에 늦을 것 같아. 괜찮아, 엄마. 친구 집에서 저녁 먹고 있을게. 수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삼켰어요. 낡은 단독주택 앞에 섰을 때 수희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기가 두려웠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손을 펴다 쥐었다 반복하며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띵동. 문이 열리고 석준이 나타났어요. 들어오시오. 거실엔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엔 소주병 2개와 안주가 차려져 있었어요. 수희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얘기를 하러 온 건데 왜 술이 준비돼 있을까? 앉으시오. 수희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석준은 소주잔을 들고 수희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일단 한잔 합시다. 수희는 술을 거의 못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혹시 기분을 상하게 해서 얘기가 틀어질까봐 잔을 받아들고 마셨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이 따갑고 쓰라렸어요. 석준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형편에 3천을 올리는 건 불가능하지. 수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수희는 고개를 들어 석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했죠. 보증금은 그대로 두시오.
수희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정말이요. 대신 나한테 가끔 와서 시간 좀 보내주시오. 수희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표정을 숨겼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을 텐데. 석주는 비웃듯 말했어요. 나도 외롭소. 아내는 일찍 죽었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가끔 와서 술이나 따라주고 얘기나 좀 하면 돼요. 수희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다인가요? 뭐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아니요. 하지만 거부하면 보증금은 올려야 하고. 수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죠. 이사를 가면 아이는 학교를 옮겨야 하고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고 또다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야 했어요. 그리고 이사갈 돈도 없었죠. 보증금 3천을 올릴 수도 없는데 새집 보증금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수희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알겠습니다. 석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현명한 선택이요. 그날 밤 수희는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민준이는 친구 집에서 자고 있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수희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토할 것도 없었죠. 그저 건조하게 헛구역질만 계속됐어요. 거울 앞에 선 수희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깨물어져 있었죠. 이게 나인가?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죠. 이미 선택은 끝났으니까. 일주일 후 석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 7시 우리 집. 수희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답장을 보내는데도 시간이 걸렸죠. 문자를 지웠다 다시 쓰고 지웠다 다시 쓰고 마침내 보낸 답장은 단 2글자였어요. 네 가겠습니다. 민준이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 야근해야 해서 늦을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어요. 혼자 밥 먹고 숙제하고 있을게. 엄마 늦어도 괜찮아. 수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삼켰어요. 민준아 전화 오면 꼭 받아야 해. 알았어 엄마. 저녁 7시 정각. 수희는 석준의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심호흡을 크게 했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가지 말까?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민준이를 생각하면 갈 수밖에 없었죠.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문이 열리고 석준이 나타났어요. 왔군. 거실로 들어서자 지난번과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소주병과 안주가 차려진 탁자. 석준은 소파에 앉으며 수희를 가리켰어요. 앉아서 술이나 따르시오. 수희는 천천히 다가가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뻗어 소주병을 집어들고 석준의 잔에 술을 따랐죠. 손이 떨려서 술이 잔 밖으로 흘렀어요. 석준은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잔을 들이켰어요. 당신도 마시오. 수희는 잔을 받아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이 쓰라렸지만 표정을 숨겼죠. 석준은 계속해서 술을 권했어요. 한 잔, 2잔, 3잔. 어느새 소주 한 병이 비었고 수희의 머리는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술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이라 금방 취했죠. 눈앞이 흐려지고 몸이 나른해졌어요. 석준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취했소?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희는 애써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석준이 소파 쪽으로 더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수희의 어깨에 얹혔죠. 수희는 온몸이 굳었어요. 거부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민준이를 생각했어요. 학교 가는 모습, 친구들과 웃는 모습,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 석준의 손이 천천히 등을 쓰다듬었어요. 긴장하지 마시오. 수희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흘러내리지 않게 꾹 참았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석준은 계속 술을 마셨고 수희는 옆에서 술을 따르고 안주를 집어줬죠. 석준의 손은 수희의 허리에, 팔에, 무릎에 닿았어요. 수희는 매번 움찔했지만 피하지 못했죠.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움직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석준이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봐도 돼요.
수인은 재빨리 일어섰어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인은 지하철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죠. 눈가엔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깨물어서 부어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수희를 쳐다봤지만 수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수희는 아들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준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죠. 수희는 조용히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다 감당할게.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로 온몸을 문질렀지만 석준의 손길이 닿았던 곳이 계속 느껴졌어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느낌. 수희는 욕조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죠. 물소리에 묻혀 흐느낌은 들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내일 민준이가 보면 어떡하지. 찬물로 얼굴을 씻고 또 씻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석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시오. 수희는 매번 내라고 답했죠.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걸 알았으니까. 어느 날 밤 석준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어요. 취기가 오르자 말이 많아졌죠. 당신 남편 사업 망해서 죽었다며. 수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손은 주먹으로 쥐어졌지만 참 한심하오. 남편도 한심하고 당신도 한심하고. 수희의 손이 더 세게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석준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당신은 현실을 아니까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거 아니겠소. 현실을 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수희는 참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참았죠. 석준의 손이 수희의 턱을 잡았어요.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게 했죠. 웃어봐요. 수희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웃음은 지었죠. 입모양만 웃음이고 눈은 죽어 있었지만 석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그렇게 웃으면 되는 거요. 그날 밤 수희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억지로 지었던 웃음이 아직 얼굴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퍽! 거울은 금이 같지만 깨지지는 않았어요. 수희의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죠. 이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며칠 후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반에서 1등을 했다며 환하게 웃었죠. 엄마 나 1등 했어. 짜잔. 수희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민준이 최고야. 정말 대단한데. 민준이는 엄마 품에 안겨 말했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근데 엄마 요즘 자주 울어. 민준이의 그 말에 수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욕실에서 우는 소리 들렸어. 수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준이를 더 세게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엄마 미안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뭘 미안해.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괜찮아. 수희는 눈물을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으려 했죠.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수희는 아들 방문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죠. 이 모든 게 민준이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원하는 건 엄마의 행복인데 자신은 행복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석준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저녁에 오시오. 특별한 날이니까. 수희는 특별한 날이라는 말에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순 없었죠. 저녁 7시 수희는 석준의 집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고 석준이 나타났는데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들어오시오. 거실엔 촛불이 켜져 있었고 탁자 위엔 고급 와인과 스테이크가 차려져 있었죠. 수희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내 생일이요.
수희는 몰랐어요. 석준의 생일인지 축하드립니다. 석준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대접받고 싶소. 수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앉으시오. 수희는 소파에 앉았고 석준은 와인을 따라 건네줬어요. 오늘은 끝까지 함께 있어줘야 하오. 수희의 손이 떨렸지만 와인잔을 받았죠.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2달이 흘렀어요. 수희는 이제 석준의 집에 가는 게 일상이 됐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어떤 주는 거의 매일 갔어요. 석준은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처음엔 술을 따라주고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지만 이젠 손을 잡아야 했고 어깨에 기대야 했고 때론 그의 무릎에 앉아야 했죠. 수희는 매번 자신의 한계선을 조금씩 넘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스스로를 속이며 버텼죠. 하지만 그 한계선은 계속 뒤로 밀려났어요.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이젠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밤 석준은 수희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내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 함께 가주시오. 수희는 당황했어요. 제가요. 그래, 내 여자라고 소개할 거요. 수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까지 이런 관계를 드러내야 한다니. 저는 그건 좀 안 된다는 소리요. 수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보증금 얘기를 다시 해야 하는데 결국 선택권은 없었죠. 알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희는 석준이 시킨 대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나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고 평소엔 입지 않는 하이힐을 신었어요. 석준은 수희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좋소 오늘 예쁘오. 함께 차를 타고 고급 한정식 집으로 갔어요. 룸 안엔 석준 또래의 남자 3명이 앉아 있었죠. 석준이 수희를 소개했어요. 내 여자요. 남자들은 수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불쾌했지만 참았죠. 한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석준이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다니 부럽소. 다들 웃었고 수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석준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아직 매력 있지. 아직 늙지 않았소. 수희는 그들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음식을 집어줘야 했어요. 마치 접대부처럼. 남자들은 계속해서 저속한 농담을 했고 석준은 그럴 때마다 수희의 허리를 감싸며 웃었죠. 한 남자가 석준에게 물었어요. 얼마 주고 샀소? 석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돈은 안 들었소. 대신 집을 지켜줬지.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듯 웃었어요. 아, 그런 거구만. 현명하오. 수희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물건처럼 거래됐다는 사실, 그것도 돈도 아닌 집 때문에. 저녁 내내 수희는 인형처럼 앉아 있었어요. 웃어야 할 땐 웃었고 술을 따라야 할 땐 따랐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석준이 말했어요. 오늘 잘했소. 다음에도 함께 가야 할 일이 있을 거요. 수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 속을 달리는 차, 그 어둠이 자신의 마음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민준이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어? 수희는 당황해서 얼른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야근 때문에 늦었어. 민준이는 엄마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엄마 오늘 왜 화장했어? 야근인데 왜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었을까? 민준이는 이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수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죠. 아, 회식이 있어서 그랬구나.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눈빛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를 믿고 싶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눈빛. 수희는 방으로 들어가 화장을 지웠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이 역겨웠죠. 립스틱을 지우고 아이라인을 지우고 모든 걸 지워도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늘 밤 남자들의 시선, 물건 보듯 훑어보던 그 눈빛, 욕실로 들어가 또다시 샤워를 했어요. 매일 밤 샤워를 해도 깨끗해진 기분이 들지 않았죠. 뜨거운 물로 피부가 빨개질 때까지 문질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물었어요.
엄마 요즘 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근데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많이 말랐어. 수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민준이는 가방을 메고 나가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수희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위로가 아니라 슬픔으로 다가왔어요.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죠. 며칠 후 석준이 또 연락했어요. 주말에 같이 여행 가자. 수희는 깜짝 놀랐어요. 여행이요. 그래, 1박 2일로. 민준이는 어떻게 하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주말에 당신이 필요하오. 수희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민준이를 친구 집에 맡기고 석준과 함께 강원도로 향했죠. 민준아, 엄마 회사 워크숍 때문에 1박 2일 가야 해. 괜찮아, 엄마. 친구 집에서 재밌게 놀고 있을게. 수희는 아들을 안아주며 미안하다는 말을 삼켰어요. 펜션에 도착하자 석준은 수희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푹 쉬면서 즐기자. 하지만 수희에겐 쉼이 없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술을 따르고 밤새 석준의 상대를 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수희는 펜션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보였지만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은 이 풍경을 보며 힐링을 느끼겠지만 자신에게는 그저 감옥의 창밖 풍경일 뿐이었어요. 석준은 만족스럽게 잠들어 있었고 수희는 그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그저 눈물만.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석준이 말했어요. 가끔 이렇게 나와야 기분 전환도 되고 좋지. 수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바라봤죠. 집에 도착해 민준이를 데려왔을 때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회사 워크숍.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수희는 거짓말을 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그날 밤 수희는 민준이가 잠든 후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과연 민준이를 위한 길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비겁함을 정당화하는 변명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만 흘러갔죠. 석 달째가 됐을 무렵 수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감정이 무뎌졌고 표정도 사라졌죠. 석준의 집에 갈 때도 이젠 떨리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죠.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문을 나서고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석준이 말했어요. 요즘 당신 표정이 없소? 수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떨면서 오더니 이젠 인형 같소. 수희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이미 인형이 됐으니까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차라리 편했죠. 아프지 않으려면 느끼지 말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민준이와의 관계에서도 감정이 무뎌졌죠. 아들이 안아줘도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웃을 때도 억지로 입꼬리만 올릴 뿐이었죠. 어느 날 밤 수희는 민준이 학교 공개 수업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 석준에게서 연락이 왔죠. 오늘 꼭 와야 하오. 수희는 망설였어요. 오늘은 아들 학교 행사가 있어서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오. 사장님 제발 안 돼오.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당신이 필요하오. 수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보증금 얘기를 다시 해야 하는데 결국 수희는 민준이에게 거짓말을 했죠. 민준아 미안한데 엄마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민준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애들 엄마는 다 온다는데 미안해 다음엔 꼭 갈게. 엄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민준이의 그 말에 수희는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 미안해.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그 눈빛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엄마를 믿지 않는 눈빛. 수희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석준의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 석준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어요. 취기가 오르자 말이 많아졌죠. 인생이 뭔지 아오. 수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다 보면 다 똑같소.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거요. 석주는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내 아들놈들도 돈만 바라고 명절 때나 연락 오고 평소엔 전화 한 통 없소. 석준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수희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사람을 대하니까 자식들도 떠나간 거라고. 수희는 그 말을 들으며 민준이를 떠올렸어요. 오늘 학교에서 엄마를 기다렸을 아들, 혼자 돌아왔을 아들, 다른 친구들은 엄마와 함께 있는데 혼자였을 아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엔 드러내지 않았죠. 이미 감정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 집에 돌아왔을 땐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민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수희는 아들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준이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숙제를 하다가 잠든 모양이었죠. 책상 위엔 공개 수업 안내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민준이가 쓴 글씨가 있었어요. 엄마는 안 올 거야. 그 글씨를 본 수희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수희는 조용히 들어가 민준이를 안아 침대로 옮겼어요. 그때 민준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수희는 멈칫했어요. 엄마 어디 갔어? 언제 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민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죠. 그리고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물었어요. 엄마 어제 왜 학교 안 왔어? 수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어요. 괜찮아. 어차피 엄마 바쁜 거 알아. 그 말이 수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체념한 목소리,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목소리. 민준이는 가방을 메고 나가며 말했어요. 엄마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현관문이 닫히고 수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혼자 강해지고 있었어요. 엄마 없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게 더 슬펐죠. 며칠 후 수희는 마트에서 일하다가 민준이 담임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선생님은 수희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요즘 좀 이상해요. 수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학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친구들이랑도 안 어울리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만 읽고. 수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어머니가 좀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거든요. 상담 선생님이 한번 만나보자고 하시는데. 수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과 헤어지고 나서 수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민준이가 외로워하고 있었다는 것,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모두 자신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석준의 연락을 무시하고 민준이는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죠. 엄마 오늘 일찍 왔네. 수희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민준아 엄마가 요즘 너무 바빠서 미안해. 괜찮아. 민준아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정말. 응. 하지만 민준이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엄마가 힘들까봐 참고 있는 거였죠. 수희는 아들을 더 세게 안아줬어요. 민준아 엄마가 많이 부족하지. 아니야. 엄마 있잖아. 민준이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학교 행사에도 안 오고 다른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있는데 나는 항상 혼자야. 수희는 아들을 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 밤 수희는 결심했어요. 석준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말해야겠다고. 민준이가 무너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다음 날 석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잘 생각해 보시오. 수희는 그 문자를 보며 무너졌어요. 결국 끝낼 수 없었죠. 아직도 선택권은 석준에게 있었으니까. 넉 달째 접어들 무렵 수희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죠.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어요. 체중도 5kg 가까이 빠졌죠.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많이 아파.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 수희는 아들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러고는 바로 후회했죠.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해서. 괜찮아.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학교에 갔어요. 수희는 현관문이 닫히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날 저녁 석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저녁 오시오. 중요한 얘기가 있소. 수희는 불안한 마음에 석준의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석준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앉으시오. 수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석준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계약 갱신 기간이 다 됐소. 수희는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어요. 전세 계약 갱신서였죠. 보증금은 그대로 두겠소. 수희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석준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죠. 대신 조건이 있소. 수희는 석준을 바라봤어요. 뭔가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나를 만나주시오. 수희는 숨이 막혔어요. 2년 계약이니까 2년 더. 수희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무슨, 싫으면 나가시오. 수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2년.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죠. 지난 4개월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2년을 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보증금 3천을 올릴 돈도 없고 새 집을 구할 돈도 없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석준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요. 수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도장이 비뚤어졌지만 다시 찍을 힘도 없었죠. 그냥 그대로 뒀어요. 어차피 상관없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희는 지하철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년,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죠.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니,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야근이었어. 수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는 엄마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엄마, 나한테 말해줘. 정말 아무 일도 없어. 수희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아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었죠.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며칠 후 수희는 마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계산대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누가 119 불러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어요. 옆에는 민준이가 울면서 앉아 있었죠. 엄마, 수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했어. 미안해. 의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거예요. 푹 쉬셔야 합니다. 당분간 일도 줄이시고. 수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일을 쉬면 생활비가 없고 석준을 만나지 않으면 집을 잃으니까.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수희는 이틀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갔어요. 민준이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죠. 엄마,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했잖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근데 또 쓰러지면 어떡해. 안 쓰러져. 민준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발 쉬어.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만 건강하면 돼. 수희는 아들을 안아줬지만 일터로 나갔어요. 어느 날 밤 석준의 집에 갔을 때 석준은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좋은 일 있었소. 수희는 대답하지 않고 술을 따랐죠. 아들놈이 오랜만에 연락했소. 명절에 올 거라고. 석준은 계속 얘기했지만 수희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석준이 수희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당신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소? 괜찮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소. 네. 석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일찍 가도 돼요. 수희는 놀랐어요. 석준이 먼저 보내준 건 처음이었죠.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희는 왜 석준이 자신을 일찍 보냈는지 생각했어요.
혹시 자신이 쓸모 없어진 걸까? 아니면 다른 여자를 찾은 걸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웠어요. 어차피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수희는 아들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죠. 민준이는 책상 앞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책상 위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수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엄마에게.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나 때문에 그런 거죠. 미안해요. 나만 없으면 엄마가 편할 것 같아요. 수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준이를 깨워 안아줬죠. 민준아. 민준이는 눈을 뜨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넌 잘못한 거 없어. 엄마가 힘든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티는 거야. 민준이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울었죠. 그날 밤 수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다음날 수희는 석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뭐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못 만나 뵐 것 같습니다. 석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계약도 정리하고 이사를 가려고요. 석준은 비웃었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어놓고 무슨 소리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발, 안 됩니다. 그럼 당장 나가시오. 보증금은 한 푼도 못 돌려드리겠소. 수희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보증금 없이 어떻게 이사를 가겠어요? 석준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약속을 어긴 거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소. 수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죠. 며칠 동안 수희는 방법을 찾아 헤맸어요. 법률 상담도 받아봤지만 구두 약속은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녹음도 없고 문자도 없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변호사는 말했어요.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냥 구두 약속이라면 법적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다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나가자니 다음 집을 구할 돈이 없었어요. 결국 일주일 후 수희는 다시 석준의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망설였죠. 돌아갈까?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석준이 문을 열었죠. 왔군. 수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석준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소. 들어오시오. 수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석준은 평소보다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수희가 도망치려 했던 것에 대한 벌이었죠. 더 오래 앉아 있어야 했고, 더 많은 술을 따라야 했고, 더 많은 것을 견뎌야 했어요. 수희는 모든 걸 참았어요. 이젠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희는 지하철 화장실에 들어가 토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위액만 나왔지만 계속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죠. 거울을 보니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깨물어져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거울 속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날 이후 수희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저항도 희망도 모두 내려놓았죠. 석준이 부르면 갔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감정은 느끼지 않으려 했고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이었죠. 그저 숨만 쉴 뿐. 어느 날 밤 석준은 유난히 술을 많이 마셨어요. 평소보다 2배는 더 마신 것 같았죠. 소주를 4병이나 비웠어요. 취기가 오르자 말이 많아졌어요. 인생이 뭔지 아오. 수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다 죽는 거요. 석준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자식들도 돈만 바라고 친구들도 이용만 하려고 아내도 일찍 죽고. 수희는 술을 따르며 들었죠. 세상에 진짜는 없소. 다 가짜요. 다 거짓말이요. 석준의 말이 점점 흐려졌어요. 수희는 그가 곧 잠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석준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수희는 깜짝 놀라 석준을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석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입술도 파랗게 변했어요.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수희는 일어나 석준에게 다가갔어요. 사장님,
석준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가슴을 계속 움켜쥔 채였죠. 수희는 얼어붙었어요. 심장마비, 남편이 쓰러졌을 때와 똑같은 증상이었죠. 수희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119를 누르려고 했죠. 그런데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석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살려. 그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어요. 수희는 휴대폰을 쥔 채 멈춰 섰어요. 화면이 밝게 빛났어요. 119, 세 글자만 누르면 됐어요. 그냥 3번만 화면을 터치하면 구급차가 올 거예요. 의료진이 와서 석준을 살릴 거예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 떠 있었어요. 1cm, 아니 몇 밀리미터만 내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왜일까요? 수희는 자신도 몰랐어요. 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지. 석준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살려, 제발. 그 목소리를 들으며 수희의 머릿속엔 기억들이 펼쳐졌어요. 첫날 밤 석준의 집 앞에서 30분을 서성이던 순간, 초인종을 누를 때 떨렸던 손, 거실로 들어섰을 때 느꼈던 공포, 소주병을 들었을 때 무너지던 마음. 보증금은 그대로 두겠소. 대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알았어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죠. 석준의 손이 처음 수희의 어깨에 닿았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던 기억.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어요. 10초가 지났어요. 석준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죠. 수희는 생각했어요. 지금 119를 누르면 그는 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2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해. 일주일에 3번, 아니 어떤 주는 매일. 이 집에 와야 하고 술을 따라야 하고 그의 손길을 견뎌야 하고 친구들 앞에서 내 여자라고 소개당해야 하고 물건처럼, 돈으로 산 물건처럼 취급당해야 해. 15초, 수희의 머릿속엔 민준이가 떠올랐어요. 학교 공개 수업에 가지 못했던 날, 아들의 실망한 얼굴, 엄마 어차피 바쁜 거 알아. 그 체념한 목소리, 민준이가 책상 위에 쓴 글씨, 엄마는 안 올 거야.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엄마 걱정 마. 그 말들이 수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들이 혼자 강해지고 있었어요. 엄마 없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게 더 슬펐죠. 20초, 석준이 다시 신음했어요. 살려줘. 수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어요. 너 같은 여자는 돈으로 사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수치심. 얼마 주고 샀소? 석준의 친구가 했던 말. 돈은 안 들었소. 대신 집을 지켜줬지. 사람들이 웃던 소리. 자신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던 눈빛. 물건을 평가하듯 훑어보던 시선. 수희는 그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물건이었죠. 25초, 수희의 손이 조금 떨렸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누를까 말까? 이게 맞는 걸까? 틀린 걸까? 수희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나는 자유로워질까? 아니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까? 하지만 정말 이게 내 죄일까? 수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살리지 않는 것뿐일까? 그 차이가 뭘까? 손가락을 움직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 두는 것. 그 사이에 선이 있을까? 30초, 수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미 선택했다는 것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마음이 이미 결정했다는 것을.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절전 모드로 넘어가는 거였죠. 수희는 그 화면을 다시 켜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석준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은 없었고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요. 석준의 신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살려, 제발. 하지만 그 목소리도 점점 약해졌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가쁘게, 끊어지듯, 들렸다 안 들렸다. 수희는 계속 서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1분, 2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석준의 숨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죠.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결국 조용해졌어요. 수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석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슴도 오르내리지 않았죠. 수희는 그제야 천천히 움직였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석준을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후회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텅 빈 기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공허함. 수인은 문을 향해 걸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잠시 멈췄어요. 정말 이대로 가도 될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죠. 수인은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딸깍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모든 게 기계적이었어요.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저 움직일 뿐. 밖으로 나왔을 때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차갑다는 느낌도 없었죠. 그냥 걸었어요. 집으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계단을 내려가고 개찰구를 통과하고 전동차를 기다리고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동차 안에서 수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얼굴이었죠. 감정 없는 얼굴, 텅 빈 눈빛.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민준이는 잠들어 있었죠. 수인은 아들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준이는 이불을 꼭 껴안고 자고 있었어요. 수인은 방으로 들어가 아들 옆에 누웠어요. 민준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만 그것조차 멀게 느껴졌죠. 수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방금 무엇을 했을까? 아니,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만 깊어질 뿐이었죠. 3일 후 수인은 평소처럼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고 봉투에 담아주고 다음 손님을 받고 모든 게 평범한 하루였죠. 그때 한 손님이 말했어요. 저기 건물주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면서요. 수인은 손을 멈췄어요. 네,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심장마비로. 수인은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손님은 계속 말했어요. 혼자 사셨는데 3일 만에 발견됐대요. 이웃이 냄새 맡고 신고했다던데 안 됐어요. 수인은 계산을 마저 했어요. 손님이 나가고 수인은 잠시 자리에 앉았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텅 빈 기분이었어요. 퇴근 후 수인은 장례식장 앞을 지나갔어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지켜봤죠. 석준의 아들들이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수인은 그 모습을 보다가 돌아섰어요. 더 이상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 며칠 후 석준의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세 계약건으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수인은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카페에서 석준의 큰아들을 만났죠. 앉으세요. 수인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건물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전세 계약 갱신 없이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수인은 놀랐어요. 보증금 인상도 없이요. 네, 아버지 유언에 기존 세입자들 보증금은 건드리지 말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석준이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감사합니다. 큰아들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수인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인은 멍하니 걸었어요. 끝났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사 안 가도 돼.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안 가도 돼.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그럼 나 계속 같은 학교 다닐 수 있어. 수인은 아들을 안아줬어요. 그날 밤 수인은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수인은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을 지운 얼굴, 푹 꺼진 볼, 다크서클.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살아있었죠. 민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물었어요.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 수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엄마 요즘 야근 안 해. 응, 이제 안 할 거야.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학교에 갔어요. 수인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자유, 그 단어가 떠올랐지만
동시에 무게도 느껴졌죠. 자신이 한 일, 아니 하지 않은 일, 그 선택의 무게. 수희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놀이개였던 건 과연 누구였을까? 몇 주가 지났어요. 수희의 일상은 서서히 평범해졌죠. 새벽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고 민준이 아침을 챙겨주고 일터로 나가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아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가끔 밤에 잠이 깨면 그날 밤이 떠올랐죠. 석준이 쓰러진 밤, 자신이 서 있던 그 순간, 119를 누르지 않았던 선택.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죠. 그저 담담할 뿐이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자주 멍 때려? 수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별거 아니야.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 손을 잡아줬죠. 엄마 이제 괜찮은 거지. 수희는 아들을 안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괜찮아. 민준이는 학교에서 점점 밝아졌어요. 친구들과도 다시 어울렸고 성적도 올랐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요즘 민준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밝아졌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수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어머니께서 뭔가 신경 쓰신 게 있으세요? 아니요, 별로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수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 말이 맞을까? 어느 날 수희는 석준의 집 앞을 지나게 됐어요.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 불이 켜지지 않았죠. 매물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수희는 한참 동안 그 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 그곳은 자신과 상관없는 곳이었으니까. 마트 동료가 물었어요. 건물주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며. 괜찮으세요? 수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많이 친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세입자 관계였어요. 동료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혼자 돌아가셨다니 안 됐네요. 수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희는 민준이가 잠든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고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일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죠.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며칠 후 수희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는 수희를 보자 놀랐어요. 많이 말랐다.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요즘 바빠서. 친구는 수희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달라졌어. 뭐가?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더 강해진 것 같아. 수희는 웃으며 말했어요. 기분 탓이야.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계속 수희를 유심히 바라봤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희는 자신이 정말 달라졌는지 생각했어요. 예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전 일 같았죠.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이게 나다. 이렇게 됐나? 어느 날 밤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중에 나도 커서 엄마처럼 힘들게 살아야 해. 수희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궁금해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수희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너는 엄마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 하고 싶은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나는 괜찮아. 민준이는 엄마 품에 안겨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 수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수희는 발코니로 나갔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달은 밝게 떠 있었어요. 수희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살아남았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겠지. 다만 나는 살아있고 민준이도 살아있고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다. 그게 답이었어요. 며칠 후 수희는 민준이와 함께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며
민준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골랐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민준이와 학교 얘기를 나눴어요. 엄마 나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 정말? 응, 잘했다. 우리 민준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민준이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 책을 읽어줬죠.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수희는 알았어요. 이 평범함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민준이가 잠들고 수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창밖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고 숨을 쉬었죠. 살아있다는 것,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놀이개였던 건 과연 누구였을까? 나는 그의 놀이개였을까? 아니면 그는 나의 놀이개였을까? 답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 수희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일어나 방으로 걸어갔어요. 내일도 살아야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수희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저 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에겐 생존이 되고 누군가에겐 파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